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문학계에 아주 경사스러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소식, 온 나라가 들썩였죠. 노벨문학상 수상 엿새 만에 판매 100만 부라는 놀라운 기록도 세웠는데요. 한강 작가 덕분에 우리 사회에 유례없던 독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이제 세계에서 인정받는 K문학이 되기도 했죠. 오늘 10월 19일은 문학의 날입니다. 꽤 오래전부터 음악, 영화, 드라마 등 방송, 연예계의 한류 문화는 세계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제는 그 한류 문화 안에 K문화까지 함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인의 어깨가 올라가는 K한류의 붐은 예능에서도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어딜 가나 빠지지 않는 주제, 넷플릭스의 흑백 요리사 이야기인데요. 미디어 업계에서 OTT의 영향도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 뉴미디어 트렌드에서 짚어보죠. 미디어 비평 시간에는 2023년 10월에 시작해 벌써 1년째 장기화되고 있는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 보도 다뤄보겠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지금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다뤄보고 뒤집어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 뉴스를 꾹꾹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23년 10월 7일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이른바 가자지구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1년하고도 보름이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전쟁에 대한 서방 언론의 보도가 편파적이라는 평가가 있다는 해외 미디어 동향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먼저 이 전쟁에 대한 개요부터 짚어볼까요? 네, 이 전쟁의 참상을 먼저 간단히 이야기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정부 통계에 따르면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인 등 민간인이 1,200명 정도가 사망했고요. 2,500여 명이 인질로 납치됐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인질, 수감자, 맞교환 등을 통해서 풀려난 인질 외에 아직 101명이 억류되어 있습니다. 공격의 시작은 하마스가 했지만요. 이스라엘의 보복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가자지구 전쟁은 정말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개전 이후 이스라엘군의 폭격 등으로 6일까지 팔레스타인인 약 4만 2천여 명이 사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쟁 속에서 현재 가자지구에서 살아남은 사람 대부분도 사실상 굶어 죽어가고 있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이렇게 피해가 커지자 국제사회가 거듭 휴전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는데요. 그러나 중동에서 포성이 그치기는커녕 오히려 전선이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카타르, 이집트 등이 중재하고 있는 양측 간의 휴전과 인질 석방 협상은 별다른 진전이 없이 표류 중일 뿐입니다. 여기다가 레바논, 헤즈볼라와 예멘 후티 반군 그리고 이란까지 오히려 전선이 7개로 확대되었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이참에 아예 중동의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라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과의 상황은 정말 일촉즉발이어서요. 5차 중동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말 불안하기 짝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보통 숫자로 말을 하면 잘 와닿지 않고 심각성이 좀 반감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사망자 4만 2천 명, 1,200명. 이 숫자는 너무 끔찍해서 뭐라 말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네네.
전쟁이 길어지면서 서방 언론이 가자지구 전쟁 보도에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제가 좀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예. 더 뉴 아랍이라는 매체에서 올해 3월 22일자에 보도한 한 기사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보도에서는 영국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신문인 더 타임즈, 그리고 테라그라프, 더 선, 데일리 메일 이렇게 4개 매체에 가자지구 전쟁 보도 수백 개의 헤드라인을 양적 및 질적 분석을 했습니다. 예. 2023년 10월 7일부터 2024년 2월 7일까지 총 617개 기사를 수집해서 분석한 결과 4개 매체 모두 헤드라인에서 다음 3가지 방식으로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편견을 보여줬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첫 번째 방식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설명할 때는 엄청나게 감정적인 언어를 사용했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대학살, 도살, 야만적, 괴물, 테러리스트와 같은 악마적인 언어와 또 반대로 가슴 아픈, 사랑하는 사람, 아기와 같은 매우 인간적이고 연민적인 언어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이런 35개의 감정적인 단어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한 헤드라인, 제가 말씀드리는 헤드라인이라는 것은 이제 제목인데요. 네네. 이 제목이 이 35개의 감정적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제목이 있는가를 분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마스의 폭력으로 인한 이스라엘 피해자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이런 감정적인 단어가 들어간 보도가 645건이나 발견되었대요. 네. 그러니까 하마스의 폭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피해자가 나왔다, 그런 경우에는 감정적인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의 폭력으로 인해서 팔레스타인 피해자가 나온 그런 보도에는 이런 감정적인 단어가 57건만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네. 조금 더 적나라하고 구체적인 묘사들도 이 보고서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현들이 있는데 너무 구체적인 내용이어서 제가 그대로 전하기가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네. 그래서 이건 생략을 했고요. 어쨌든 이스라엘의 희생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인간의 고통과 슬픔을 매우 잘 묘사하고 있는데 팔레스타인의 희생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언급을 삼가고 무관심하더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추세는요. 이스라엘의 희생자들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는 그 개별 이야기 또는 그 생존에 대한 영웅적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잘 보도하더라.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이제 영웅적으로 보여주는데, 그것에 비하면은 팔레스타인인의 그 죽음에 대해서는 너무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이게 불균형이 되더라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전쟁에서 전쟁 영웅이나 생존자의 극적인 스토리가 부각되는 것은 사실 늘상 있는 일이겠죠. 그런데 이 신문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자면 가자지구와 서한지구 전역에 2만 7천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 희생자가 나왔는데, 그런 희생자보다 한 명의 이스라엘 여성의 영웅적인 그 인간적 서사, 여기에만 더 관심을 기울이더라,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네. 영국 매체 분석 결과 이스라엘 피해자를 묘사할 때 유난히 감정적 표현을 많이 사용했다는 지적 짚어주셨습니다. 조금 더 최근의 사례도 이야기를 해봐야겠는데요. 네. CNN이 이스라엘의 거짓 주장을 방송했다는 폭로가 나왔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아랍권 언론사인 알자지라의 주간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리스닝 포스트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지난 10월 5일에 BBC와 CNN 기자 10여 명을 익명으로 인터뷰한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서방 언론의 내부 고발을 보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CNN은 내부 직원들의 사전 경고를 무시한 채 이스라엘의 거짓 주장을 그대로 방송했다,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이들 주장의 핵심은요, 이스라엘의 군 당국의 주장을 검증 없이 그대로 보도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좀 심각한데요. 하마스가 아기들을 참수했다는 주장, 그리고 이스라엘이 폭격한 가자지구 어린이 병원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포로들을 숨기는 공간을 두었었다라는 주장, 그리고 알시파 병원에 하마스 본부와 벙커가 있다는 주장, 또는 하마스가 조직적 성폭력을 벌였다는 주장 등이 있습니다. 기자가 폭로한 내용 중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은요, 작년 11월에 CNN의 릭 로버트슨 국제외교 에디터는 이스라엘군 폭격으로 파괴된 알란티시 어린이 병원을 방문했었다라고 합니다. 네. CNN은 이스라엘이 내 외신의 취재를 봉쇄한 가운데 특별히 CNN에게만 종군 취재를 허용했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다니엘 하기리 이스라엘군 수석 대변인이 알란티시 병원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가리키며 이것이 하마스 조원 명단이며 하마스가 이스라엘 포로들을 이 병원에 숨기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알자지라 방송에서 말하기를 그 방송에 출연한 이제 본인이 아담이다라고 하는 가명을 쓴 현직 CNN 기자가 말한 거예요. 이 알자지라 방송에서. 근데 거기에서 그 CNN 기자가 말하기를 그때 그 흔들었던 그 보여줬던 그 종이는 하마스 명단이 전혀 아니었고 아랍어로 적힌 달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로버트슨의 보도는 이스라엘의 주장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순간이 CNN의 정말 창피한 순간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이미 전날 이스라엘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SNS를 통해서 많이 알려진 상황이었는데도 CNN에서는 이스라엘 주장만 그대로 보도됐다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네. 심지어 이를 폭로한 기자가 다른 CNN 프로듀서가 해당 보도가 방송된 뒤에 온라인 업로드라도 막으려고 했지만 무산됐다라는 것도 또다시 폭로를 했습니다. 이 한 동료 프로듀서가 릭 로버트슨 에디터에게 보도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알렸는데요. 네. 그러자 그는 그럼 하가리 이스라엘군 수석 대변인이 우리한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냐? 이렇게 되물으면서 프로듀서의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방송에서는 또 다른 BBC 현직 기자의 증언도 있었는데요. 네. 사라라는 가명을 쓴 현직 BBC 기자는 BBC도 인터뷰의 선정에 이중잣대를 둔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 내용을 들어보면 팔레스타인인을 인터뷰이로 선정할 때에는 엄격한 조사를 거쳐서 높은 문턱을 통과해야 되는 반면에 이스라엘인을 인터뷰이로 선정을 할 때에는 거짓말을 한 전적을 갖고 있는데도 인터뷰로 초대돼서 어떤 반박도 받지 않고 발언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외신 위주로만 지적을 하셨습니다. 국내 언론에 대한 이야기도 마지막으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 보도들을 많이 살펴봤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스라엘 총리직을 역임한 정치인이라고 하는데 야이르 라피드라는 분이요. 2023년 10월에 유튜브 방송에서 한 그 멘트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확신에 찬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국제 언론이 객관적인 보도를 할 경우에 하마스에게 도움이 된다. 굉장히 확신에 차서 말을 합니다. 양쪽의 주장을 모두 보도하면 그것은 게으르고 비겁한 짓이다. 저널리즘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한쪽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해요. 그러면서 나는 31년 동안이나 언론인으로 활동했다.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굉장히 뭐라 그럴까, 매혹당하는 그런 느낌마저 들었어요.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런데 언론인이 양쪽의 주장을 그냥 따옴표 저널리즘으로 나열만 하고, 그치면은 그렇게 하고 객관적 보도를 나는 다 했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객관주의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언론사 스스로 무엇이 진실인지 검증하려고 노력해서 최대한 진실에 접근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언론의 역할이죠. 네. 그래야 비겁하지 않은 것이죠. 문제는요, 그 판단을 누구 말을 무조건 믿는 것으로 그 판단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아까 CNN 프로듀서가 에디터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이스라엘군 투석 대변인이 그럼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야? 이렇게 따졌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스라엘 수석 대변인 말은 우리가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렇게 누구 말은 무조건 참말일 것이야. 누구 말은 거짓말일 것이야. 이렇게 믿는 순간 언론의 생명력, 언론의 그런 취재력은 무너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무엇보다 우리는 더 이상 전쟁 없는 세상을 원합니다. 이번에 이 가자지구 전쟁 보도에서 서방 언론이 전쟁을 중지하기 위해서 이 전쟁의 참상을 정말 열심히, 그러니까 우리는 객관적으로 그냥 양쪽의 주장을 기계적으로 전해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네. 정말 이번 전쟁에서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를 제대로 보여주었는가, 세계에 전해주었는가라고 봤을 때 그렇지 못한 것을 분명히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언론이 잘못했다라고 보이는 것이고요. 한국 언론도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예 취재 기회에서부터 서방 언론보다도 더 이스라엘에 의존해서 취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최소한 외신만이라도 좀 더 많이 살펴보고 네. 이런 외신의 목소리라도 전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더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언론이 그 어느 때보다 좀 더 진실에 다가서려는 노력, 또 중심을 잘 잡는 노력을 해야 하는 그런 때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과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이번 주에는 매주 평일 오후 1시 15분부터 3시까지 방송하는 이익선 최수영의 이슈 앤 피플을 들었습니다. 모니터 기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11일까지 총 2주간입니다. 네, 이익선 최수영의 이슈 앤 피플, 어떤 점 먼저 짚어볼까요? 네, 매주 수요일 방송되는 코너 이슈가 머니를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코너의 장점은 청취자들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경제 뉴스를 뽑아서 쉽게 설명해주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 청약저축을 해지할까 말까 하는 고민을 상담해주고 또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면서도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쉽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2일 방송은 청취자에게 필요한 경제 뉴스는 잘 뽑았지만 금융 용어를 설명 없이 언급해서 복잡하게 느낀 청취자도 있을 듯합니다. 네. 예를 들어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 이른바 B컷을 단행했는데 이게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까가 진행자의 질문 내용인데요. 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는 워딩은 낯설지 않지만 금리 인하를 B컷이라는 용어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설명됐다면 B컷과 한국 부동산 시장을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는 이후 패널의 답변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가 B컷을 언급한 배경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4년 만에 예상보다 큰 폭인 0.5%포인트 인하, 즉 B컷을 단행해서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것인데요. 네. 이처럼 짧은 설명을 덧붙여줬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외에도 스트레스 DSR 등 용어도 언급이 되는데 역시 부가적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용어의 의미나 언급되는 배경을 짧게 설명을 해준다면 이슈가 뭐니 코너의 장점을 더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생소하고 딱딱할 수 있는 경제 용어의 뜻을 좀 세심하게 챙기면 더 좋겠다는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른 문제는 또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방송의 내용과 형식의 조화를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코너가 있습니다. 네. 지난 10월 7일 비정치 회담 코너는 한글날을 앞두고 문해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주제로 내용을 구성했는데요.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문해력에 미칠 영향, 문해력이 떨어진 이유, 문해력을 높이는 방법이 주요 주제였습니다. 이날 좀 특별했던 것은 이 내용을 여러 정치인 성대모사를 할 수 있는 출연자와 같이 진행했다는 점인데요. 예. 비정치 회담이라는 코너에 맞는 형식이라고는 볼 수 있지만 문해력 저하라는 주제와 이 형식이 좀 조화롭지 않았고 방송 내용을 듣는데도 약간의 방해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대모사를 하는 출연자가 문해력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발언 내용보다 누구의 성대모사를 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내용에는 집중이 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또 재미를 위한 것이었겠지만 진행자의 질문에 출연자는 잘 모르겠다라고 답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재미와 정보를 다 잡는 데는 실패한 방송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아쉬운 부분이 있었군요. 또 어떤 점을 짚어보면 좋을까요? 네, 진행에 대해서도 짚고 싶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월간 전원책 코너에는 전원책 변호사가 출연해서 여러 시사 현안을 주제로 이야기했는데요. 이 코너의 방송 시간이 30분을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진행자의 역할이 거의 없었는데요. 30분이면 꽤 긴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출연자가 이야기를 하면 진행자는 발언 내용을 정리해주고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등의 역할을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네. 또 발언의 양이 많은 만큼 청취자 입장에서 질문해야 할 것도 더 많아지고 발언에 대해 요구해야 할 근거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역할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떤 점 짚어볼까요? 네,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신뢰할 만한 패널 섭외에 공을 들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 11일 건전지 코너는 매일 마시는 커피, 그래서 좋단 거야, 나쁘단 거야 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구성했는데요. 의사인 출연자가 10개 이상의 논문을 종합해서 커피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질병별로 권하는 커피 마시는 방법을 설명을 했습니다. 커피의 경우에는 어떤 기사에서는 커피가 좋다, 어떤 기사에서는 나쁘다, 너무 다른 종류의 기사가 많아서 어떤 걸 신뢰하고 봐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날 방송 출연자는 여러 논문을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나왔고 또 출처도 언급을 해줘서 신뢰할 만한 출연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심히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뉴미디어 트렌드 코너입니다. 오늘도 트렌드를 사랑하는 김조한 UID 상무와 함께합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요즘 넷플릭스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흑백 요리사 열풍이 센데요. 흑백 요리사를 보려고 넷플릭스에 가입했다는 분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넷플릭스 가입자 수가 많이 늘었을까요? 지금도 아직도 안 봤는데 봐야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발표한 내용 보면 IJ웍스에서 모바일 인덱스 데이터를 보면요. 9월 MAU죠. 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가 한 46만 명 정도 증가해서 한 1167만 명 정도 됐다고 해요. 네. 근데 이게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규 가입자는 지금 나오는 트렌드에 비해서는 조금 덜했다라는 반응입니다. 그렇군요. 흑백 요리에서 저는 한 편 뭣도 모르고 시작했다가 밤을 샜는데 상무님도 보셨나요? 네, 저도 매주 따라가면서 봤는데요. 네. 네, 지금 마지막에는 제가 막 요리사
분의 감정까지 이입되면서 되게 처음에 막 화를 내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감동도 있고 스릴도 있고 뭐 화가 날 때도 있고 눈물이 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반응이 상당히 좋다고 하죠. 네, 그래서 저도 한번 데이터를 봤는데 네. 지금 아시아권에선 독보적으로 굉장히 큰 화제를 일으키고 있고요. 특히 뭐 지금 여전히 뭐 필리핀, 예를 들면 싱가포르라든가 대만이라든지 이런 국가에서는 1등, 홍콩도 그렇고요. 1등이고, 네. 예, 예능 1등이고, 그다음에 이제 특이하게 그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런 국가에서도 인기를 끄는 거 보면 한국 음식에 대한 또 관심, K푸드가 또 최근에 큰 트렌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인기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넷플릭스에서 방영했던 예능이죠. 피지컬 100도 그렇고요. 이번에 흑백요리사도 보면 한국형 예능 프로그램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넷플릭스에서 한국 예능 콘텐츠들의 힘이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콘텐츠들을 좀 보니까 한국 예능이 여전히 눈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화려하고 그리고 뭐 어떤 스토리라든가 스토리텔링도 있고요. 예능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자극적인 부분도 있는데 네. 더빙 같아요. 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들은 해외에서 성공한 케이스를 보면 다 더빙을 했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이슈 없이 네. 컨텐츠 본질로서 평가했을 때 한국 예능 자체가 재밌지 않나. 아마 이 데이터는 넷플릭스만 알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더 많은 걸 제작하려고 한다는 얘기도 있고, 네. 시즌 2도 제작할 거란 뭐 얘기가 솔솔 들려오던데 맞나요? 공식 확정을 했고요. 그렇군요. 진짜 이런 일은 되게 드문 케이스인데요. 네. 보통은 뭐 반응이 끝나고 몇 달 지나서 뭐 제작을 한 해 만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거의 그 최종에 하고 나서 하루 만에 시즌 2가 예정이다라고 아예 확정을 넷플릭스에서 했습니다. 네. 그만큼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오징어 게임 2도 공개되잖아요. 네. 흑백요리사에 이어서 뭐 오징어 게임 2, 흑백요리사 2까지 뭐 지금 상황으로만 봐서로는 뭐 이 기세를 쭉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상무님 보시기에. 흑백요리사 2만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참가자로 고든 렌지를 지금 뭐 섭외 중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고든 램지가 어떻게 보면 유명한 셰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셰프 중에 한 명인데 네. 참가자로 출연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설마 출연하냐? 그러면 뭐 진짜 갓백 요리사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고든 램지 욕하는 건 어떻게 삐처리할 거냐며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진짜 이렇게 시즌 2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오징어 게임 2나 말씀하신 이제 흑백 요리사 2 같은 것들은 네. 굉장히 더 성공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오징어 게임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얘기를 나눴지만 일단 대한민국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대부분의 배우, 주연 배우들이 다 나온다고 봐도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미 전 세계에서 저희가 그때 그 처음에 오징어 게임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거 이후로 꾸준히 누적돼서 많은 사람들이 봤고 네. 그 유튜브나 틱톡 같은 데서 엄청난 밈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그러니까 시즌 3로 가느냐 마느냐 시즌 3까지도 제작은 이미 같이 했지만 가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네. 역대 가장 큰 흥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평가는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요. 네. 사실 처음 OTT가 들어왔을 때만 해도 이렇게 OTT 자체 예능 프로그램보다는 영화나 뭐 드라마 시장이 중심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 OTT란 플랫폼 자체가 뭐 이제 낯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이미 만들어진 콘텐츠를 중심으로 사람들한테 어필을 했다면 어떻게 보면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보다도 드라마보다 예능 같이 빠르게 바이럴이 되고 사람들끼리 뭔가 이거 갖고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더 만들면서 점점 로컬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제 한국 콘텐츠는 전 세계에서 되게 드물게 이 로컬돼 있는 콘텐츠일수록 또 해외에서 또 인정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굳이 글로벌 방향을 가지고 콘텐츠 제작할 필요 없이 로컬에 집중을 해도 성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히 예전과 우리가 넷플릭스가 이제 들어온 지 8년 정도 됐는데 그때랑은 많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예능 프로그램 위주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상무님이 보시기에 최근 OTT 시장 흐름 안에서 이 콘텐츠의 바람이 심상치 않다 하는 게 있을까요? 제가 콘텐츠의 이름을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어떤 장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우리가 이제 시장 자체가 다 안 좋다 보니까 드라마도 제작이 위축되고 예능도 위축되고 하는데 최근에 가장 많이 제작되고 있는 게 쇼폼 드라마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 중국과 미국에서 쇼폼 플랫폼 중에 유료 쇼폼 플랫폼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발맞춰서 한국에서도 그런 쇼폼 드라마를 유료로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콘텐츠도 제작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플랫폼들을 준비하는 회사들도 또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아마 하반기나 내년 초까지는 이런 쇼폼 시대가 또 열리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쇼폼 드라마가 이 회당 길이가 몇십 초에서 20분 정도로 굉장히 짧은 드라마인 거죠. 1분에서 2분이고요, 한 회가. 1분에서 그리고 2분이군요. 네, 160회에서 120회 정도 합니다. 그래서 매회 몇백 원씩 돈을 내고 봐야지만 볼 수 있는 콘텐츠예요. 네, 상무님의 촉으로 꼽아주신 이 쇼폼 드라마 앞으로 어떤 그 반향을 일으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렸습니다. 넷플릭스 영화 전란, 이 개막작으로 선정이 됐어요. OTT 영화가 부국제 개막작이 된 건 처음인 걸로 아는데 부국제가 이런 결정한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면 그 영화 산업에서 OTT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넓어진 게 아닌가.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가 이제 단순히 영화관을 위한 그런 축제가 아니라 이제 OTT 어떤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을 위한 어떤 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많은 영화사들, 배급사들이 파티를 하고 배우들이 그렇게 나왔다고 하면 네. 이제는 OTT들이 라인업을 발표하고 하반기나 내년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예전에 뭐 배급사나 영화사에서 했던 파티가 아닌 OTT들의 파티에 배우들이나 아니면 투자자들이 몰리는 그런 것들 바뀌면서 네. 부국제에서도 그런 트렌드를 반영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공개된 영화 규모나 이런 것들 봤을 때 가장 화제성이 컸던 콘텐츠였습니다. 전란이요. 네네네. 그렇군요. 그런데 업계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더라고요. 뭐 아시아 영화를 발굴하는 부산국제영화제의 상징적인 시작이 OTT 영화여야만 했느냐. 또 영화 산업에서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다.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요. 상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둘 다 절대적으로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비프라는 상징성을 봤을 때는 이렇게 되는 게 분명히 이제 씁쓸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걱정되시는 분들이 또 있는가 하면 네. 반대로 또 다른 기회고 이런 시장, 이런 OTT 흐름 때문에 비프를 더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입장은 그냥 진짜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줄 수 있으면 플랫폼이 뭐가 중요할까. 근데 영화라는 포맷 자체는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조환 UID 상무였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앱, 또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은 데이비드 보위의 스타맨 띄워드릴게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